이게 바로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걸 바로 사회적 생산력이라는 거야. 사회적 생산력. 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적 생산력과 사적 소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충돌하는 거야. 충돌해서 생산수단의 소유도 사회화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생산력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전체 사회의 문제야. 생산력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1%만 살아남고 99%는 죽는 거야. 영화 많이 봤죠? 미국 영화. 1%는 좋은 데 살고 나머지 99%라도 혹성이나 어디다가 던져놓고 위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물 뿌려주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이야. 그 기본소득 좋아하면 안 돼. 그게 기본소득이야. 폭동 일으키지 말라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생산수단, 자동화 시스템을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 현대자동차, 삼성 반도체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지.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제 이건희하고 누구야? 이건희 아들이죠. 누구냐 이거? 그 삼성가하고 현대가 애들이 배 터져 죽을 만큼 많이 가져갈 거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가 개인에게 집중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스에 따르면 레닌식의 혁명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 지나면 자본주의는 무조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인공지능이잖아. 다 잘려 지금. 애들 중고등학교 다 인공지능으로 그 숙제 내고 있대.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인간이 뭐냐면은, 막스는 비인간적이야. 그죠? 경제 중심. 인간이 없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생산력은 뭐야? 바로 인간이죠? 인간의 기술 적응이죠. 생산력의 인간이, 생산관계라는 건 뭐야? 생산관계라는 건 인간이, 그죠? 인간이 소유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순수한 물질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거야. 사회적 인간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막스의 유물론이 무슨 경제주의다. 물질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야. 인간관계야. 경제 환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경 동지 무슨 이해가? 자, 그 다음 또 이거. 대부분 그 개인의 생산관계 관계상에서 생산관계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의해 결정됩니다. 생산력 발전이 생산관계와 보존되기에 이르렀을 때 착취 계급은 낡은 착취제도 유지를 고집하지만 생산력 발전 후 담당 추진 계급은 새로운 생산관계의 수립을 요구하게 된다. 이 투쟁이 바로 사회 변혁을 지향하며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적 유물론의 중심 명제의 하나는 계급적 지위와 그 구성원의 특정한 의식 또는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배계급의 정치기나 이데올로기는 낡은 토대를 소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반작용을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 선전적 이데올로기의 선전 및 정치기구 도입 등은 낡은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 계급이라는 건 어때? 내가 공장을 소유했어. 내가 공장에서 노동자, 그래서 생산관계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관계에 모순될 때 착취계급은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지만 피착취계급,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자동화, 인공지능 또 나왔어. 얼마나 좋아? 야, 인공지능이 다 해줘. 자본가 신났어. 자본가 신났죠? 신났다. 왜?
아유, 골치 아픈, 골 아픈, 그래, 골 아픈 노사 문제 없다. 그죠? 아, 얼마나 신나. 노사 문제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노동자는 어때? 신났어, 지금? 노동자? 나 굶어 죽게 생겼네. 그죠? 굶어 죽어. 굶어 죽게 생겼네. 굶어 죽는다. 그죠? 저 새끼 안 되겠다. 저 인공지능 어떻게 해서? 둘 중에 하나야. 승진할 때, 무식할 때는, 야,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 인공지능을 파괴하자. 이게 러다이트 운동이야. 기계 파괴 운동. 무식할 때. 기계 파괴 운동 여기 들어봤죠? 기계 파괴 운동. 기계가 죄가 있다는 거. 기계가 죄가 있어? 아니면 인공지능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죄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사적 소유를 폐지하자. 이게 사회주의죠? 그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회주의로 가자고 인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런 사회주의는 레닌식의 러시아 혁명식의 사회주의가 아니야. 아주 발달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주의야. 막스가 말한 사회주의. 지금 난리 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주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뭐 주는 거야? 실업수당 주는 거야, 실업수당. 실업수당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준다는 거야? 또 기본소득까지 준다는 거 아니야. 돈 안 주면 가만히 있겠어? 인공지능을 파괴해버리든지, 심으로 가서 다 부숴버리든지 그러지. 이게 이제, 이런, 관계가라는 거야. 그래서, 피지배 계급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소유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때 바로 이제 유물론적 사회 변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떠한 계급이죠. 어떠한 계급이 그 계급에 맞는 의식과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노동자. 노동자는 어떤 세계관을 갖냐면 1. 평상시에 노동자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일반 노동자들. 열심히 일해서 나도 자본가가 돼야지. 그죠? 자영업자라도 해야지. 식당이라도 차려야지. 내가 맨날 남의 밑에서 일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일반적인 평상시의 생각이야. 민중들은 그래. 그래서 민중은 평상시에 진보적일까, 보수적일까? 민중은. 보수적이야. 보수적이라는 건 뭐야? 자기 생활을, 그죠? 유지하려고 그러죠? 유지하려고 해. 그래서 데모하면 잡혀간다 그러면 데모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노동자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갖게 돼. 거기에다가 또, 뭐야? 자본가들이 의식화를 시죠? 자본가들의, 의식화. 그죠? 그래, 의식화. 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 안 하면은, 얘야, 열심히 일 안 하면 너도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변호사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사장님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평상시가 아니라 혁명시. 노동자가 이제 혁명시라는 거는 민중이 이럴 때 이제 혁명시가 돼. 민중이 왜 혁명시가 되냐면, 민중은 평상시에 보수적인데, 민중은 어떨 때 혁명이 되냐면, 자기의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질 때, 이때 혁명이 되는 거야. 어쩔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족이죠? 처자식을 먹여 살리 힘들 때, 먹여 살리 힘들 때, 세금을 많이 착취한다든지, 그죠? 이때, 그리고 보면은 맨날 우리 민중이 반란 일으키고 맨날 그런 거 나오죠? 참다가 못 참으면 혁명이 일어나죠? 이럴 때 혁명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혁명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선천적인 이데올로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 또 이거 읽어봅시다. 형이 즐거움이라면 10분간 좀 쉬었다가 거의 다 했어. 다 끝났어.
여기 5분만 있습니다. 이거 읽어봐봐, 그러면은, 저기, 뭐야, 양수경제가. 우리메르의 18일에서의 왕당화와 분학화에 대한 마르크스 주장은 사회 경제적 입장을 기반으로 각 계급이 감정, 현상, 사회 방식,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 구조를 창출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급의 다양한 물적 이해는 그들을 분리시키고 서로 투쟁하도록 합니다. 드루메르 18일이죠. 드루메르 18일. 이거는 이제 그 막스의 프랑스 3부작. 프랑스 3부작. 프랑스 3부작은 첫 번째는 1848년 2월 혁명에서 6월 노동자 봉기 때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이 라폴레옹. 라폴레옹 3세죠? 라폴레옹이, 선거로 황제가 되는 과정. 이게 드루메르 18일이에요. 세 번째는 파르코뮴. 이건 프랑스 내전. 이 루이 라폴레옹이 선거로 황제가 되는 과정, 히틀러가 선거로 총통이 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 왜 인민들은 히틀러라 나폴레옹을 선거로 황제로 만들고 총통으로 만들었냐는 거야. 그 과정을 막스가 분석한 거예요. 거기에서 막스가 분석한 건 계급투쟁, 그리고 각 정파들의 투쟁을 분석한 거예요. 정세 분석. 그래서 이 정세 분석의 아주 교과서야. 그래서 과정은 이거야. 왕당파. 처음부터 하자. 그래서 군주제를 복원하려는 왕당파. 그리고 온건공화파죠. 온건공화파. 그리고 급진공화파. 이 3자의 주도권 투쟁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주도권 투쟁. 그래서 이 3자의 주도권 투쟁에서 첫 번째는 누가 제일 먼저 박살나면 급진공화파가, 좌파가 제일 먼저 박살나는 거야. 급진공화파 왜 박살나는 줄 알아? 봉기주의자 때문에. 끄떡하면 봉기하자는 애들 있지, 그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 옛날에 데모하면은 끄떡하면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던진 애들 때문에. 왜? 아이고, 경찰이 잘 됐다 해가지고, 집회가 10만 명 있어가지고 한참 집회하는데 몇백 명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지랄탄 쏴버리면은 집회가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집회 지도부, 민주노총 위원장부터 시켜가 다 잡혀가죠.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런 게 봉기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이런 봉기주의자들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런 것들을 좌익기회주의자라고 그래. 맨날 과격한 주장하는 애들. 좌익기회주의자. 그 좌익기회자 때문에 급진공화파가 쫄딱 망해. 봉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당파가 루이 라폴레옹과 연대를 해서 온건공화파를 제거해. 마지막 세 번째가 재밌는데, 이제 루이 라폴레옹이 누굴 제거하겠어? 라폴레옹이 왕당파를 제거해서 1인 독재 체제를 만드는 거야. 이 과정을 막스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정세 분석을 한 거야. 그러면서 각각의 계급과 정파들이 어떤 생각,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이 국가의 주도권 싸움을 분석한 거야.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자, 이거 읽어봐,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독일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일정한 생산력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의 특정한
사회 계급을 통제하는 조건이다. 생산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 관계를 유지하거나 도입한 능력 또는 동기를 지닌 그 계급은 헤게모니를 확보한다. 철학의 기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산력은 계급 대립의 세계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국가는 본래 한 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내계물이기 때문에 계급사회 이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막스주의적 관점이야. 그래서 지배계급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철학의 빈곤은 막스가 쓴 책이에요. 생산력, 그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죠.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생산력의 발전. 생산력의 발전은, 그죠? 일을 시키려는 지배계급과, 그죠? 일을 시키는 사람과 거기에, 그죠? 거기에 복종하면서도 때로는 저항하는 그 피지배 계급이죠. 민중들의 상호작용력이야. 상호작용. 그래서 생산력은 이러한 계급 대립. 사장은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키려고 하죠. 노동자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복종하지만 살살 피해 다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생산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의 생산력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경제 조건, 그걸 틀어주는 게 지배계급이죠. 그 지배계급들이. 그 지배계급이 사회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죠? 물질적으로, 유리한 계급이 사회 전반에서 주도권을 장악한다. 물론이죠. 물질적으로 유리한 계급. 소유계급이 소유계급. 노예를 소유하거나 농노를 소유하거나 공장이나 자본가를 부려먹는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주사관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주체사관은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관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역사를 민족이나 민족과 같은 인민대중의 자주권을 쟁취하는 과정으로 본다. 피지배층을 해방의 역사로 본다는 점에서 아르크스 주의가 피지배층은 노예, 농노,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민족을 포함한다. 인민대중이 자주권을 실현하려면 혁명적 대중 노선을 관철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인민사관과 지도자 사관을 결합한 아주 핵심만 이제 얘기한 건데. 자, 역사를 막스는 이제 계급이잖아요, 계급. 계급인데, 계급주행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인민대중으로 봐요, 인민대중. 막스는 경제적 관계의 피지배 계급의 투쟁. 그죠? 그러니까, 노예, 농노, 노동자죠? 경제적 관계의 피지배 계급입니다. 주체사상에서는 인민대중으로. 인민대중은 누구냐? 인민대중은 당연히 피지배 계급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적, 정치적 피지배 계급이에요. 경제적 피지배 계급이니까 노예, 농노, 노동자는 당연히 포함하죠. 여기 포함하고 플러스 뭘 포함해? 정치적 피지배 계급이니까 다른 나라, 그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중. 민족이 되겠죠, 민족. 민족. 그래서 경제적 피지배 계급뿐만 아니라 정치적 피지배 계급. 그래서 뭐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피지배 계층, 그래서 인민대중, 그리고 자주권. 그러면 자주권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계급의 자주권. 당연히 계급 투쟁이죠. 막스하고 똑같죠. 막스의 계급 투쟁. 근데 이건 또 민족의 자주권도 있어. 그냥 민족 해방. 민족 해방은 통일이나 독립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포함. 그건 왜냐하면 주체 사상은 조선이죠. 조선. 그죠? 조선의 사상이죠? 조선의 사상인데, 조선은 어떤 사상이야? 조선은 어떤 조선이야?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 그죠?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거. 그죠? 이러한 특징, 민족 문제, 민족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뿐만 아니라 인민대중, 민족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래서 피지배 계층을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피지배 계층을 본다는 거, 그리고 단순한 계급 해방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도 주장한다는 것. 그래서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을 자주권이야. 그래서 자주권이다 그러면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스에서 이제는 막스는 피지배 계급의 투쟁인데 주제사상에서는 여기에다가 피지배 계급이 혼자 투쟁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있어야 돼. 지도자. 그죠? 그래서 민중사관과 지도자사관을 결합한 게 어떤 이러한 이 막스주의와 다른 주체사상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중사관. 그래서 지도자사관. 근데 이제 그 막스에는 지도자가 없냐? 막스에도 지도자가 있어. 막스가 뭐라 그러냐면 노동계급 자기해방, 그죠?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원리. 노동계급이 해방되려면 해방의 지식이죠? 지식과 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해방의 지식. 해방의 지식과 결합한다. 근데 지식의 담지자는 노동계급 자신, 각성한 거죠? 우리가 보통 노출이다 이렇게 말하죠.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어때? 대부분 지식인들이죠? 지식인, 지도층, 그죠? 지도층. 우리가 보통 학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노동계급이 해방되려면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지식인이 결합해야 한다. 이게 막스의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막스의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원리에는 이런 겉으로 보면은 지도자관이 없지만 사실은 지도자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닌도 마찬가지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을 주장했죠. 그래서 바로 노동운동을 이끌어주는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지식인, 사회주의 혁명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공산당 선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노동자협회에서도 나오고. 근데 주체사상은 아예 대놓고 말해. 지도자관이 필요하다고. 민중 혼자서는 안 되고 민중과 지도자가 서로 결합해서
해야지만 혁명이 된다. 그 민중사관과 지도사관을 결합한 게 주체 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원시 공산제적 생산 양식